나뭇가지를 이용해 뭔가를 건져냅니다. 요즘은 좀처럼 보기 힘든 도룡뇽 알. 이 어린이집 아이들은 이처럼 오전 시간 내내 인근 야산에서 놀이를 하며 보냅니다. 점심 먹고 긴 낮잠을 잔 아이들. 이번에는 사방치기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흥분하거나 갈등할 때 중재자로 나서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함께 놀기 위해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자기가 원하는 걸 주장할 때도 있고 양보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익혀갑니다. 기다려. 시은이 차례야. 시은이 차례라고. 오후 5시. 이번에는 모래놀이 삼매경에 빠져 있는 아이들. 안녕하세요. 안녕. 정규 보육 시간은 끝났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데리러 오는 오후 7시 전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어울려 시간을 보냅니다. 미취학 아동의 부모가 협동조합을 만들어 직접 보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공동육아 어린이집. 사교육을 멀리하고 생태와 놀이 중심 교육, 친환경 먹거리 등을 지향하는 부모들이 모인 곳인데 입소문을 타고 전국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저희가 인지 교육을 지향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놀면서 큰다라는 그런 지향점 같은 부모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맞나라는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위안이 되고 또 이 방향이 맞다라는 확신을 서로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안녕. 안녕. 어린이날 잘 보내. 네, 나비 안녕하고 가자. 안녕. 이 어린이집에선 아이들이 교사와 부모를 별명으로 부르고 반말을 쓰는 전통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문화가 아이들의 마음을 위축시켜 자기 주도적인 성장을 방해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어린이집이 CCTV 설치를 하고 있지만 이곳에선 모든 부모의 동의하에 CCTV를 오히려 없앴습니다. 이게 교사하고도 언제 어떤 일이 생길 때 소통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믿고 보낼 수 있는 곳이라는 게 서로 교사와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저녁 8시가 넘은 시간. 퇴근한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다시 모였습니다. 저희 터전에 나무가 몇 그루 자라는데 그게 이제 옆집 그 마당으로 뻗어서 자라는 거예요. 옆집 나무의 그 생장을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옆집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예요. 비용이 되게 비싸네요. 70만 원 이렇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어린이집의 주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 더 많은 보육비가 들어가는 공동육아 어린이집.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회계와 시설 보수, 식자재 구매와 청소 등 거의 모든 일을 부모들이 직접 해야 합니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월등히 높아져야 하는데도 이곳을 찾는 이유는 뭘까? IMF도 있었고 아버지들이 좀 바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랑 추억도 없고 그런 기억 때문인지 몰라도 이런 좀 수고스럽지만 내가 좀 더 노력을 하면 아이랑 추억도 생기고 자라나는 과정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중요한 가치관이라서. 일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다가 올해부터 공동육아를 시작한 신입 엄마. 아이한테 막 뭐 사교육을 해서 막 특별한 활동을 하는 기관을 전 찾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집에서 애를 이렇게 편안하게 케어해주고 싶은데 그걸 직접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 그거를 이렇게 그렇게 편안한 집처럼 편안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이 셋을 낳아 8년째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다닌 엄마는 공동육아를 통해 오히려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산후조리원에 있든 뭐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마실도 많이 해주시고 아이에 대해서 막 더 신경도 아마들도 삼촌 이모들이잖아요.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이래가지고 이 공동체가 함께 애를 키워주니까. 그래, 맞아요. 심각한 저출생으로 아이들의 숫자는 크게 줄었지만 또래 없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육아는
역설적으로 더 고대졌습니다.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부모들이 공동 육아를 통해 아이를 잘 키워보자고 모인 사람들. 저희 지금 부모님을 뵈면 이제 거의 뭐 70이 다 돼가시는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저 어릴 때 같이 마을에 살았던 그 이웃집 부모님들이랑 아저씨 아줌마가 되게 편하게 아직도 지내시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런 관계를 볼 때 나도 저런 친구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이를 매개로.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인 것 같아서. 아이가 커가면서 어느덧 어른들도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를 맡기고 보내는 곳이 아니라 같이 성장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힘듦도 겪으면서 약간 전우회처럼 이렇게 진짜 공동체가 생기는 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의 이현진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가 잘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가정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옛날만 해도 아이들은 마을과 자연에서 뛰어놀고 자라며 그러면서 주변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 아이들이 처한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개인화되고 이웃과 단절된 지역사회, 또 등수매기기 바쁜 교육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너와 내가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울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출생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의 양육과 보육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여러 부모들이 조합을 이뤄서 함께하는 공동 육아가 대안적 육아, 돌봄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이 공동 육아가 과연 어떤 형태의 돌봄을 제공하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또 저출생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나와 계세요. 먼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재교육의 전주리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공동육아에 참여하고 계신 학부모세요. 새발까마귀 어린이집의 윤영재 운영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총장님. 네. 먼저 공동육아, 뭐 아이들을 여러 명이 함께 양육한다 이런 의미는 알겠는데 예, 정확하게 이 공동육아가 어떤 개념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공동육아는 함께 키운다라는 뜻으로 요즘에 이제 고유명사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원래의 시작은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초등방과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 초등방과후와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방과후 유형 중에 한 곳인데요. 여기에서 처음 시작할 때의 공동육아의 취지는 지역사회와 이웃과 그다음에 국가까지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우리 모두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공동육아가 꽤 그 역사가 오래됐다고 들었거든요. 맨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겁니까? 공동육아의 첫 시작은 78년에 이제 해송 보육학교라는 야학 운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이 워낙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어린이를 걱정한다라고 해서 어린이 걱정 모임을 야학 운동하던 청년들이 만들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때의 취지는 육아가 여성에게나 그다음에 누구에게도 억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에 여럿이 함께 어울려서 즐겁게 참여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은 판에 박혀서 찍혀 나오는 복제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자유롭고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영재 위원장께 여쭤볼게요. 자, 직접 이제 공동육아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자녀가 몇 분이나 되세요? 저는 이제 16년생 남아 1명이랑 그다음에 이제 20년생 여아 1명, 4살 터울 이제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참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좀 있었습니까? 어떤 계기였나요?
사실 이제 저희 첫째가 16년 12월생이거든요. 원래 이제 예정일이 17년 1월생이었는데 조금 빠르게 나오면서 네, 동지의 생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가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이제 1년 3개월 쓰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이가 3살은,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이제 3살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갓 돌을 지난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를 기관에 맡기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이 있었고, 제가 이어서 육아휴직을 6개월 썼었고요. 그렇게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까 집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일에 뒷산에도 올라가고 뭐 놀러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저희 뒤에 불곡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곡산에 이제 평일 오전에 아이를 이제 등에다 메고 네, 그 등산을 올라갔는데, 거기 꼭대기에 이제 딱 이 아이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애들이 네, 등산까지 이제 정상까지 올라온 거를 보고, 이 아이들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얼굴 표정도 되게 밝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 건가, 이제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인솔잡게 여쭤봤고, 그때 이제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다라는 걸 소개를 받고,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좀 찾아보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첫째는 그렇게 이제 4년을 보내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일반 공립학교를 이제 보내게 됐는데, 둘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동육아 제가 보내고 있는 새별까마귀 어린이집은 지금 이제 만 2세죠. 2세부터 이제 받고 있어서 만 0세, 1세 때는 직장 어린이집이 당연히 돼서 보내고 있었고요. 직장 어린이집이 엄청 좋거든요. 그 저녁까지 이제 무상으로 이제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엄청 좋은데, 이 첫째를 하원할 때의 모습이랑 둘째 하원할 때 이제 아이들의 표정을 봤을 때 그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보는 아이들의 그 환한 웃음은 어떻게 이 둘째도 이거는 꼭 챙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저녁을 포기하고 네, 둘째도 지금 공동육아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첫째에 이어서 둘째까지 보낼 정도면 굉장히 좋은 그 효과를 체감했기 때문일 텐데, 네. 그건 이제 잠시 뒤에 제가 좀 자세하게 여쭤보기로 하고요. 자, 총장님, 현재 이 공동육아 어린이집 이거 전국적으로 규모는 어떻게 되고 또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전체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이제 협동조합 유형으로 운영이 되는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 유형으로는 전국에 지금 60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 방과후로는 16개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국공립이거나 다 함께 돌봄 센터 같이 이제 공립 유형인 이런 것들도 이제 공동육아를 표방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 전체 기관 수는 100여 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수는 이제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하기는 힘들긴 한데 들고 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천여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경년에 한번 공동육아 한마당을 하는데 그때 이제 오시는 분들을 추산할 때 전체 가구 수는 한 3,50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1978년부터 사실은 그 단초가 되는 어떤 모임들이 있었고, 요게 이제 어린이집으로 시작한 거는 1994년. 네.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된 거잖아요. 자, 지금까지 그러면 이 공동육아 운동, 총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를 좀 하고 싶으세요? 우선 저희가 처음 시작하던 30년 전과 지금 상황을 보면 보육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30년 전부터 지금 같은 이런 보육 환경을 갖고 있던 공동육아가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선은 사회적 육아라고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를 한 명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웃도 필요하고 국가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국가 지원에 관해서 국공립 확충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굉장히 지금은 많이 확충이 되었잖아요. 그것도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이제 보육 환경 중에 먹거리나 놀이, 생태 교육 이런 게 이제 지금 현재에는 거의 모든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30년 전과 비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거기에 30년 전부터 하고 있던 공동육아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약간 그 대안 교육의 성격이 강했다면, 최근에도 이제 이게 한 2천여 명의 학생들이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어떤 좀 더 일반화하면서 확산될 가능성도 엿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에는 그러면 이 공동육아 어떤 부분에 특히 초점을 좀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전에는 저희가 놀이와 아이들이 이 시기에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놀이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매일 나들이를 가야 한다라고 이제 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2019년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아이들이 놀아야 한다라는 것에는 암묵적인 동의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9년 이후에 코로나도 있었고 저출생 인구 위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나면서 이 상황이 이 교육과정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 다른 것을 좀 부각시키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 교육과정이 놀이도 있고 생태도 있지만 관계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통합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뒤에서 말씀드린 관계와 통합과 생활 교육이 이 저출생의 아이들이 귀해지면서 조금 더 중요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보통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도 가끔은 이제 학부모 참여형 수업 같은 것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것과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점들이 좀 뭐 이렇게 있을까요? 부모가 참여하는 것보다 같이 운영한다고 하는 편이 맞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각 주체로 공식적인 자리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공식적인 자리를 갖고 있어서 부모와 교사가 함께 모여서 운영을 논의하고 실현한다라고 생각되는 면이 이제 그 보통의 부모 참여하고 다른 면이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이제 통합교육이나 생활교육도 그래서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통합교육이라고 하면 시간도 통합하고 공간도 통합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에 구애 없이 그다음에 공간에 구애 없이 생활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연령도 넘나들면서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윤영재 위원장님,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반 어린이집도 보내보고 네. 그다음에 공동육아 어린이집도 보내보셨어요. 자, 어떤 차이가 구체적으로 좀 있던가요? 일단 제가 크게 느낀 점은 일반 어린이집은 제가 이제 서비스 기관에 보낸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이제 부모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기관에 이제 아이를 맡긴다라는 느낌이었다라고 한다면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이제 서비스 기관이라기보다는 교사랑 이제 부모랑 아이를 같이 키운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드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조금 이따 얘기할 수도 있는 이제 뭐 방모임이나 아니면 이제 운영위 회의 이런 거에도 이제 교사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시고 이제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일까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고민한다는 점에서 부모도 큰 축을 이룬다라는 점에서 되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아이 입장에서도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나들이를 매일같이 나가다 보니까 그 자연에서 배우는 것들이 되게 크다고 느껴지고요. 특히나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통합보육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이가 이제 한 명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형, 동생, 이 사이에서 이제 내가 이제 이끄는 것도 경험을 하고 따르는 것도 경험을 하고 이런 관계들 맺음 속에서 이제 아이가 커가는 것들을 보는 게 되게 크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부모와 이제 선생님들 간의 신뢰가 쌓이다 보니까 이런 갈등 상황을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좀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갈등도 겪어보고 그걸 이제 스스로 해결하는 힘도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아이들이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가이드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끼리 해결하는 것도 연습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좀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라는 경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학교나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면 되게 높은 자리 아닙니까? 이게 학부모님들 사실은 이제 대표신데 네. 운영위원장이면 이제 여러 부분을 많이 관여하실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부모들이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매달 운영위라는 거를 주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때 이제 운영위 회의를 주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것만 다를 뿐이지 일반 부모랑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한 번은 졸업하기 전에 이제 운영위원장을 하던가 아니면 분과장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기반해서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뭔가 추가로 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두리 총장님, 우선 이 공동육아 어린이집 굉장히 좀 독특한 문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별명 문화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총장님도 이제 공동육아 통해서 애를 키우셨으면 별명이 있었습니까? 네, 있죠. 지금도 쓰고 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희 집이 산 아래에 있어서요. 광교산 아래에 있다고 해서 저희 별명은 산 아래입니다. 아주 아주 즉흥적이고 그냥 막 딱 직관적이네요. 네. 이렇게 별명을 이렇게 그러면 애들도 별명이 다 있을 거고 이렇게 별명을 선생님도 별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사와 부모들, 어른들은 별명이 있고요. 아이들은 별명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굳이 어른들에게 이렇게 별명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은 이제 아이들을 백지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잘 갖고 나갈 것인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공동육아에서는 거꾸로 아이들이 백지가 아니라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백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본인의 타고난 본성과 성품대로 살고 대신 이제 세상을 어떻게 잘 바꿔 나갈 것인가, 잘 갖고 나갈 것인가를 할 수 있는 주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관계도 어른들하고 좀 더 수평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별명을 쓰게 되었고 평어로 그러니까 이제 보통 반말이라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좀 더 편한 언어인 거죠. 함부로 대하는 언어는 아닌 평어로 대화를 하는 것을 그러니까 기본으로 했습니다. 애들과 선생님, 학부모들이 평어를 쓴다, 그렇죠. 반말을 쓴다는 얘기인가요? 반말이 아니고 평어입니다. 평어, 네, 평어를 쓴다는 얘기. 이게 네. 수업 중이든 언제든 평어를 씁니까? 네, 그렇죠. 네. 그거는 근데 반발도 좀 심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영유아기 시기의 특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유아기 때는 워낙 아이들이 어리고 좀 이렇게 약간 취약할 때라서 어른들이 너무 거인같이 느껴지고 약간 위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이렇게 같이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는 아이들이 편안해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특히 이렇게 평어를 쓰면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어른들하고 관계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른에게 평어를 쓰면 좀 버릇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버릇이 없어진다기보다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편안해지는 것 같고 버릇이 없는 경우에는 또 교사나 어른들이 그만큼 또 다뤄야죠. 네, 어떤 의미에서 이 평어와 별명을 쓰는지 어렴풋이 감은 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우리 윤영재 위원장님도 뭐 별명 있으시겠네요. 네, 있습니다. 뭡니까? 네, 저는 일요일이고요. 네, 아내는 별똥별이라는 별명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런 별명을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공동육아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 고민하는 게 이제 이 별명을 무엇을 지을까인데요. 저희 아이 이름이 윤도윤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까 이름이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같다. 그래서 뭐 기러기, 스위스, 네, 예전에 이제 우영우 드라마에 나온 그런 단어들 중에 저희가 마음에 드는 걸 하나씩 골라보자 해서 저는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일요일 같은 삶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일요일을 골랐고 네,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이 예쁘다는 이름으로 별똥별을 골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재밌습니다. 네. 일단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실 문화라고 들었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마실 문화는 어떤 건가요? 육아가 좀 버거운 일이 되면서 육아가 옆에 그 편한 사람이 있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관계를 같이 할 수 있으면 맡기기도 하고 그게 좀 신뢰가 있었고 이랬다라면 요즘에는 그게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서 마실이 좀 주목받고 있는 면이 있는데 마실은 뭐 간단하게 그냥 아이들이 서로 왕래하고 그다음에 어른들도 서로 왕래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유치원이나 이렇게 방과 후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왕래하는 것이 당연하게 갖게 되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들도 서로 이렇게 같은 학년들끼리 반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관계하고 이런 것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보통 마실이라 그러면 저녁 먹고 옆집에 이제 놀러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애들하고. 저녁 먹고 저녁 먹고는 꼭 아니고요. 네네네. 그냥 이제 편할 때 이제 아이들이 하원 후에 이제 그 옆집에 놀러 가거나 옆 친구네 집에 놀러 가거나 이런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마실 문화를 애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알려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관계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도 넓지 않거든요. 외동도 많아져서 형제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관계의 경험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마실을 다니지 않는 경우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 한 집에 주양육자와 아이만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어떻게 문제를 양산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도 해서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이렇게 관계의 경험을 넓혀준다라는 의미에서도 마실이 좀 갖는 의미가 있고, 그런 다음에 그 이웃집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그 관계뿐만이 아니라 집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 상황이거든요. 엄마의 성격도 다를 것이고 아빠의 성격도 다를 것이고 집의 인테리어도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한테 세상의 경험을 굉장히 풍부하게 해주는 이런 효과를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면이 있습니다. 네. 자, 윤영재 위원장님, 마실 그럼 다니시고 계십니까? 네, 그럼요. 무엇보다 애들 반응이 궁금해요. 애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애들은 너무 좋아하죠. 이 다른 집에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반겨하고요.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냐면 그 자기들끼리도 약속을 잡아요. 오늘은 내가 너희 집 마실을 가겠다. 그리고 아이들끼리 정한 다음에 약간 부모한테 통보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좀 조율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기다려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올라가게 되고 초등 방과후 가게 되면 잠마실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네 집에 가서 잠도 자고 오는 거죠. 그게 잠마실이군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경험을 하게 되면 다음 날 아침에 잠마실 하루 더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이들은 너무나 좋아하고요. 아까 이제 사무총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세계관의 약간 확장의 느낌이 나거든요.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계는 일단 가정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가정이 내가 생각하는 세계의 바운더리라고 한다면 각 가정마다 이제 그런 세계들이 갖춰져 있을 텐데, 아이가 이제 그런 세계들을 방문을 하면서 좀 다양성에 대해서도 좀 열리게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여행을 가서 저희가 새로운 문화를 바라보듯이 저희가 밥 먹는 문화나 이런 것들도 가정마다 좀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당연한 것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도 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총장님, 이게 밥마실은 권장 사항입니까? 우리 보통 어르신들이 뭐 잠은 집에 와서 자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아이들이 또 워낙 좋아하면 포기하게 되겠죠. 네, 어쨌든 이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모님들이 사실상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 이거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운영을 하다 보면 또 이 교사, 또 부모님들이 또 본의 아니게 갈등을 빚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 갈등을 좀 이렇게 풀거나 완화시키십니까? 저희는 갈등이 희노애락이라고 얘기하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 간의 갈등이나 부모들 간의 갈등이나 서로의 세계관이 다르니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갈등이 생겼을 때에는 공식적인 또 시스템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운영위원장님이 있는 이런 구조고, 그다음에 교사회도 교사회 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회 대표와 교사회 대표가 함께 만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고 어떻게 할지 이렇게 대해서 이제 연석회의를 꾸려서 이제 공식적인 체계에서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비공식적인 체계에서도 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죠. 술도 좀 마셔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도 이제 되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이제 대표하는 공동육아 기관들을 대표하는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법인에 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함께 간담회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다음에 혹시 더 필요하면 갈등 중재하는 시스템을 또 이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부모님들이 모두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육에 참여하는 이른바 참여 보육, 이걸 이제 어쨌든 그렇죠, 실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이제 애들을 이제 보낼까 말까 고민하는 부모님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보면 일도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참여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오시면 굉장히 즐겁기 때문에 함께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 고립의 시기라고 하죠. 그 육아 시기를. 그 고립되기 굉장히 쉬운 시기에 육아 친구나 육아 동물을 만나서 아이를 관해서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위로가 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든든한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즐거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공동육아에서는 어린이 행복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2년에 만들어진 건데 이 어린이 행복선언을 보면 사실 공동육아에 올 때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구나라는 마음가짐 이런 게 좀 나타나 있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거를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보기는 했습니다. 네, 뭐 한두 개만 소개. 10개입니다. 10개만 소개시켜 주시죠. 네. 네. 그래서 어린이 행복선언이라고 되어 있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아이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는 어투로 이렇게 만들어진 선언입니다. 그래서 1. 마음껏 신나게 놀고 나면 행복해요. 놀 곳과 놀 시간을 주세요. 2. 포근하게 안아주면 행복해요. 많이 많이 안아주세요. 3. 하늘을 보고 꽃을 보면 행복해요. 자연과 더불어 살게 해주세요. 4.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해요. 좋은 먹을거리를 주세요. 5. 책을 읽어줄 때 행복해요. 재미있는 책을 읽어주세요. 6. 어른들이 기다려줄 때 행복해요. 잘 못하고 느려도 기다려주세요. 7. 제 말을 귀담아 들어줄 때 행복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8. 제 힘으로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해요. 저 혼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9. 어른들이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해요. 모두 함께 행복하게 해주세요. 10. 다른 아이들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해요. 모든 아이들이 저처럼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선언입니다. 그렇군요. 윤영재 위원장님, 이 선언 실천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저 선언을 되게 좋아해서요. 저희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1년에 총회가 한 번씩 있거든요. 총회 때마다 이제 저거를 읽고 시작을 하고요. 저게 이제 어린이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도 있고 교사도 있습니다. 그 영역들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공동육아를 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하는데 네, 반응도 좋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장 해보시면 이제 운영회의를 주관하시잖아요. 네. 모든 그 안건이 다 만장일치는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약간 갈등이 있으면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어린이집을 조합으로 운영하면서 제일 크게 느끼는 점이 이게 그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다 능사는 아니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나 그 저희가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다수결이잖아요. 어떤 의견이 갈라졌을 때. 근데 저희는 조합으로 다 아이를 잘 키워보자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이제 조합이 유지가 되기가 어려운 구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긴 한데요. 예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 미세먼지 기준을 얼마로 둘 거냐에 대한 민감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나들이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건강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럼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에 대해서도 한 3달에 걸쳐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사람들도 이거에 대한 장점과 저거에 대한 단점을 다 알게 되고 그다음에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고 근데 이제 다 들어보니까 이쪽이 맞는 것 같다라는 이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연습을 자주 하고 이제 반복해 나가면서 조합도 단단해지고 네, 어떻게 보면 시간을 많이 쌓아가는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드실 텐데 다수결로 하면 깔끔할 건데. 그렇죠. 굉장히 그게 아주 독특하고 좋아 보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어른들 사이의 갈등은 뭐 그렇게 좀 할 수 있는데 애들끼리도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애들끼리 예를 들어서 뭐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좀 풀어냅니까?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특징 중에 하나가 CCTV가 없는 어린이집이 많다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교사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교사분들이 이제 잘 봐주실 거다라는 믿음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교사분들이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교사는 관찰자의 역할로 많이 존재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켜보다가 교사가 이제 진입해야 될 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의 마음 나누기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좀 제가 신선하게 받아들였던 거는 저희 보통 갈등이 있으면 빨리 사과해 하고 이제 이렇게 빨리 봉합을 하려는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는 교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너의 마음이 풀렸을 때 사과를 해. 지금은 안 풀렸으면 조금 이따가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연습이 되는 것 같아서 네,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애들이 다 컸습니다만 뭐 한번 보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뭐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기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이제
본인도 이제 일과 육아에 병행하고 계시고 네. 부인께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네. 사실 참 애 키우기가 힘듭니다. 그죠? 예. 자, 이 실제 부모님들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많은 부모님들 만날 테니까 주로 육아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들을 가장 많이 이렇게 하소연하십니까? 얘기해 보시면. 아무래도 시간의 절대적인 부족인 것 같아요. 네. 일도 하고 육아도 이제 병행을 한다는 게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일하는 동안에 내가 믿고 맡길 만한 안전한 공간에 대한 욕구도 되게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초등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방과후를 보내지 않으면 학원 뺑뺑이를 돌려야 된다던가 하는 부분으로 이제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러면 여러 학원을 계속 돌리지 않고 내가 이제 이 아이를 안전한 곳에 맡길 수 있는 공간은 뭐가 있을까라는 대안에서 저는 이제 공동육아 방과후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제 선택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태권도 학원이나 이제 이런 것들로 좀 의존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총장님 최근에는 이제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사실 엄마, 아빠 모두가 이 육아의 공동 참여자 이렇게 개념이 좀 바뀌고 있는 것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권 감수성이나 성 감수성, 그다음에 이런 그 세대 감수성이라고 하죠. 이런 감수성에 비해서 사회가 너무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들이 함께 당연히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기부터 이제 아빠 참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그래도 이제 공동육아에서 이 아빠 참여가 다른 점을 좀 꼽자면 그렇게 애들 얘기를 하십니다. 아이에 관해서는 그래도 일반 사회에서 그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공동육아는 최소한 그 아빠들끼리 모여서도 꼭 아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이런 게 이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것이 아마도 그 공식적으로 아빠 참여가 보장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이 이제 그런 효과를 낳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사회적으로 이렇게 아빠들이 이 육아에 참여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좀 보장이 되면 그러면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윤영재 위원장님은 뭐 본인이 직접 이제 육아휴직 하고 계신데 네. 엄마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애들 양육을 전담할 때랑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고 애들 양육을 전담할 때랑 아이들은 어떤 게 더 좋다고 그래요? 아이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그래요? 네. 두 명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 첫째는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그 육아휴직을 썼을 때 6개월을 썼었는데 그때 이제 주 양육자가 이제 저로 인식이 되면서 네, 아빠랑 있는 시간들을 더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좀 바뀌게 됐고요. 둘째는 아무래도 둘째 태어났을 때도 이제 그게 좀 좋은 효과를 보더라고요. 원래 이제 둘째가 태어났을 때 첫째의 이제 분리불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아빠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둘째를 케어하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뭐 마음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좀 좋았던 점이 있던 것 같습니다. 총장님, 이게 이제 애들을 잘 키우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지금 워낙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좀 이게 좀 많이 일단 출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 해결책이 있을까요? 저출생 관련해서는 사실 청년 문제하고 얽혀 있는 문제가 있어서요. 문제들이 여러 가지 얽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한테 물었을 때 이 사회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너무 미안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울 만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아이에게 어떻게 행복한 세상을 마련해 줄 수 있을지,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나도 함께 어떻게 함께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 사회가 다 같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는 공동육아를 하는데 공동육아에 와서 출생률이 늘어나는 이런 경우가 막막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이제 버겁다라고 생각하고 공동육아에 오셨는데 와서 함께 키우다 보니 처음에는 이제 적응하는데 좀 어렵지만 하다 보니 괜찮구나, 또 생각보다 즐거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둘째, 셋째를 계속 낳게 되는 이런 경우가 꼭 한두 명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봤을 때 고립의 문제가 혼자
혼자 키우는 어려움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 육아를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키우기 위한 문화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 저출생 해결의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왜냐하면 육아가 힘든 게 아니라 즐거움이라면 네네. 얼마든지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윤영재 위원장님, 이제 이 두 자녀 공동 육아를 이제 하시면서 뭐 굉장히 보람도 많이 느끼고 했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거 좀 해줬으면 하는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하거나 했을 때 이제 제일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이제 조합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그냥 이제 국공립이나 이제 이런 어린이집들처럼 똑같이 대해주거나 한다면 이런 공동육아나 이제 이런 거에 뜻이 있는 분들이 이런 비용 문제로 고민을 하지 않고 보낼 수 있게끔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공동육아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온전히 비용을 다 부모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원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즐겁게 육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주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자, 전주리 총장님. 네. 요즘에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 AI 붙이지 않으면 요즘 얘기가 안 될 정도로 AI 합니다. 네네. 자, 이제 교육에서도 사실은 AI하고 접목하려는 시도가 많죠. 자, 그러면 현재 이런저런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교육도 심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AI 시대에 지금과 같은 인지교육 중심의 사교육이 창의적 인재를 만드는데 좀 역행한다 이런 지적들도 꽤 많습니다. 자, 이런 점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영유아기의 특성상 사실 이때는 시간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른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미래를 고민해서 자꾸 하고 싶은 게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인지교육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체능도 또 하나씩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디지털 AI 시대라고 하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뭐라도 하나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딱 쉬운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사실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과 그다음에 사람과 이렇게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선 기본적인 첫 번째 원칙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이나 AI 같은 경우는 사실 미래에 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빨리 배울 수 있고 익숙할 수 있고 우리가 어른들이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영역이라고 오히려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면, 만약에 배운다면 어른들이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사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면이 있습니다. 윤영재 위원장님 IT 쪽에 계시니까 AI 누구보다 많이 접하실 텐데, 네. 자, 이 AI 시대에 이런저런 이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무래도 IT 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 관련해서 고민을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알파고나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세돌 구단을 이겼을 때 이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됐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사실 미래에 어떤 아이로 키워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최전선에 있다 보니까 나도 예측을 할 수 없는 미래를 아이를 내가 준비를 시켜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변화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단단한 아이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몰입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몰입을 할 수 있는 게 어린 시절에 놀이가 되게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놀이의 이제 주요 3요소 중에 이제 자발성이 있고 아이 주도성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키우는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을 공동육아가 잘 풀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우리 육아 당사자나 또 공동육아와 관련해서 앞으로 또 바라시는 점이나 또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제 공동육아를 많은 분들이 알아보세요.
아이를 위해서 좋은 교육에 대해서 찾다 보면 이제 공동육아도 한 꼭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보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부모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다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졸업하는 분들도 얘기를 하는 게 아이를 잘 키워보자고 보냈던 공동육아에서 부모가 성장하고 나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결국 아이는 부모의 등을 바라보고 자라다 보니까 부모가 잘 성장을 하면 아이도 이제 잘 성장을 한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이런 공동육아에서 같이 하는 힘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되게 즐겁게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 고립되는 사회에서 다 함께 이제 즐겁게 육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많은 분들이 누렸으면 좋겠고요. 좀 외롭지 않게 즐겁게 육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 육아를 통해서 육아의 즐거움도 되찾고 네. 또 저출생도 극복하고 이러려면 이제 정부도 잘해야 되고 또 부모나 교사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총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유아기에는 지금 유보통합이 화두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방과후에는 늘봄학교가 또 이제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처음에 유보통합이 얘기되었을 때 모두에게 동의되었던 거는 출발선의 평등. 영유아기라면 생애 첫이니까 생애 첫 출발선의 평등이라고 얘기가 되고, 그게 이제 모두에게 동의가 되었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애 첫 출발선의 평등을 위해서 기관 간 어떻게 보면 격차, 이제 지원의 격차나 이런 것들을 잘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관 격차 해소와 더불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게 사실은 교사 대 아동 비율입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같은 경우는 사실 교사에게도 좋고 부모에게도 좋고 아이에게도 특히나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서 하루라도 빨리, 지금 한시라도 빨리 어떻게 보면 해결되어야 할, 비용과 관계없이 그래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데에는 전 영역이, 정말 부모, 교사, 뭐 지역사회 할 거 없이 전 영역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공동육아 방과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5년 역사를 갖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실제로 돌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 다 부모들이 돈을 내서 그 시설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사 월급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시스템보다는 함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하는 시기가 이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등기의 돌봄에는 늘봄학교를 좀 더 확장해서 이제 그 돌봄의 전 영역을 거쳐서 이게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에 정답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공동 육아에서 부모는 아이에게 좀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려 할 것이고, 또 교사는 아이들의 주도성을 존중하려는 마음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를 더 잘 키우게 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유대와 신뢰가 아이가 잘 성장하는 자양분이 되고, 무엇보다 아이와 어른들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 속에서 더 큰 육아의 보람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부모가 출산과 육아기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이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도 진정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